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무엇이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총각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좁쌀 한 톨을 주었어요.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까지 좁쌀 한 톨을 주어 무얼 하려고 그러나? 이건 누군가 땀 흘려 농사지은 소중한 좁쌀인걸요. 총각은 좁쌀 한 톨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자 주막에 들렀어요. 총각은 주인 부부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 좁쌀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 떠날 때 주십시오. 이까지 좁쌀 한 톨을 맡아달라고? 주인 부부는 좁쌀을 아무데나 휙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제 맡긴 좁쌀을 주십시오. 좁쌀이라고요? 아, 그거 간밤에 생쥐가 먹어버린 모양이네. 내 다른 좁쌀 한 톨을 드릴게요. 안 돼요. 그건 누군가 땀 흘려 농사지은 소중한 좁쌀이란 말입니다. 아, 글쎄, 생쥐가 먹어버린 걸 어떡합니까? 그럼 그 좁쌀을 먹은 생쥐라도 주셔야겠습니다. 주인 부부는 생쥐 한 마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총각은 생쥐 한 마리를 들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자 총각은 다음 주막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도 총각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이 생쥐는 제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 떠날 때 주십시오. 생쥐 한 마리를 맡아달라고? 아주머니는 생쥐를 바구니 속에 넣어 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제 맡긴 생쥐를 주십시오. 생쥐라고요? 아, 그거 간밤에 고양이가 잡아먹은 모양인데 내 다른 생쥐 한 마리를 잡아드리지요. 안 돼요. 그건 누군가 땀 흘려 농사지은 소중한 좁쌀을 먹은 생쥐라고요. 아, 글쎄, 고양이가 잡아먹어버린 걸 어떡합니까? 그럼 그 고양이라도 대신 주셔야겠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주었어요. 총각은 고양이를 안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자 총각은 다음 주막에 들렀어요. 그리고 주인 아저씨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 고양이는 제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 떠날 때 주십시오. 겨우 고양이 한 마리를 맡아달라고. 아저씨는 고양이를 마구간에 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제 맡긴 고양이를 주십시오. 고양이라고요?
그 고양이가 간밤에 말굽에 채여 달아난 모양인데 내 다른 고양이를 대신 잡아드리지요. 안 돼요. 그건 누군가 땀 흘려 농사지은 소중한 좁쌀을 먹은 생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 말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럼 그 말이라도 대신 주셔야겠습니다. 아저씨는 하는 수 없이 말을 주었어요. 총각은 말을 끌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자 총각은 다음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 말은 제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 떠날 때 주십시오. 빼빼 마른 말 한 마리를 맡아달라고? 아주머니는 말을 외양간에 메어 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제 맡긴 말을 주십시오. 아, 그 말이 간밤에 황소불에 받쳐 달아난 모양이요. 내 다른 말로 물어드리지요. 안 돼요. 그건 누군가 땀 흘려 농사지은 소중한 좁쌀을 먹은 생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발로 찬 말이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 황소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럼 그 황소라도 대신 주셔야겠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는 수 없이 황소를 주었어요. 총각은 황소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자 총각은 다음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 황소는 제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십시오. 다 늙은 황소 한 마리를 맡아달라고. 아저씨는 황소를 외양간에 메어 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제 맡긴 황소를 주십시오. 황소라고요? 아, 그 황소를 지난밤에 제 아들 녀석이 구두쇠 황부자댁 잔치에 쓸 고기로 팔아버렸는데 내 다른 황소로 물어드리지요. 안 됩니다. 그건 누군가 땀 흘려 농사지은 소중한 좁쌀을 먹은 생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발로 찬 말을 뿔로 받은 황소입니다. 아, 글쎄, 황부자댁에 팔아버린 걸 어떡합니까? 총각은 황부자 댁에 가서 황소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황소는 잔치에 쓰려고 지난밤에 이미 잡아버렸소. 내 다른 황소를 물어주겠네. 안 됩니다. 그건 누군가 땀 흘려 농사지은 소중한 좁쌀을 먹은 생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발로 찬 말을 뿔로 받은 황소입니다. 글쎄, 벌써 국을 끓인 걸 어떡하란 말인가. 그럼 그 고깃국을 먹은 사람이라도 대신 주셔야겠습니다. 고깃국을 먹은 사람을 달라고. 고깃국을 먹은 사람은 바로 황부자의 딸이었어요. 황부자와 그의 딸은 깜짝 놀라 총각을 쳐다보았어요. 비록 차림새는 초라했지만 황부자는 총각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허허허, 자네는 작은 좁쌀도 소중하게 여기니 사람은 더욱 소중하게 여기겠지. 그래서
작은 것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총각은 구두쇠 황부자의 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짓말로 고친 버릇.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는데 모두 시집을 보냈답니다. 커다란 집에 둘만 남게 되자 부부는 몹시 쓸쓸했어요. 딸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부자는 딸들을 만나러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큰딸네 집을 찾아갔어요. 큰딸은 배틀 위에 앉아 열심히 배를 짜고 있었답니다. 부자는 오랜만에 큰딸을 보자 무척 반가웠어요. 달려가 덥석 손이라도 잡고 싶었지요. 그런데 큰딸은 배틀에 앉은 채 입으로만 인사를 하지 뭐해요? 어머나, 웬일이세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다 오시고. 마침 점심때라 부자의 뱃속에서는 자꾸 꼬르르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큰딸은 밥 지을 생각도 않고 배만 짰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 귀찮은 눈치였어요. 부자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게다가 배까지 고파서 빨리 자리를 뜨고만 싶었지요. 얘야, 나는 그만 돌아가야겠다. 부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어머 아버님, 점심도 못 해드렸는데 어쩌지요? 배틀에서 내려가는 일이 워낙 번거로워서. 큰딸은 배틀에 앉은 채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했어요. 부자는 큰딸이 하도 괘씸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나선 김에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작은 딸은 불을 피워놓고 삼실에 풀을 먹여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도 그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간에 쉬었다간 실이 다 타버리고 말거든요.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부자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나, 아버지, 어서 오세요. 작은 딸이 아버지를 보고는 벌떡 일어섰어요. 작은 딸은 불을 끄고 얼른 달려나왔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아버지,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절 받으셔야지요. 작은 딸은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는 점심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점심상이 들어왔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갓 지은 밥에선 모락모락 김이 났답니다. 아버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마침 몹시 배가 고프던 참이라 부자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부자는 두 딸을 다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딸 때문에 마음이 흐뭇했어요. 하지만 버릇없는 큰 딸을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네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뒤 부자는
일부러 죽은 채하고는 딸들 집에 알리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큰딸이었답니다. 큰딸은 머리를 풀고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며칠 전 저희 집에 오셨을 땐 그렇게도 건강하시더니 이제 아버님 보고 싶어서 어찌 살아요? 아버님이 너희 집을 다녀가셨다니? 어머니가 묻자 큰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네, 저는 그때 배를 짜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오셨는데 배가 다 뭐예요. 얼른 배틀에서 내려와 큰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씨암탉을 잡고 쌀밥을 지어 올렸어요. 아버님께서는 그 밥을 다 잡수시고 우리 큰딸이 제일이구나 하셨는데 큰딸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얼른 떡을 해서 드렸어요. 아버님이 찰떡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버님께서는 역시 우리 큰딸뿐이구나 하시며 떡을 3덩이나 잡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얘야, 내가 뭔가 주고 싶구나. 그렇지, 우리 집 앞에 가장 좋은 논을 내게 주마 하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고 제게 미리 유언을 하셨나 봐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님. 큰딸은 또다시 큰 소리로 슬프게 울어댔어요. 죽은 채하고 누워있던 부자는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예끼, 이 못된 것. 어디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배를 짠답시고 내려와 보지도 않더니 바깥 떡을 해주었다고. 게다가 집 앞 논까지 준다고 했다니. 큰딸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아무리 바빠도 정성껏 맞아야 하거늘 너처럼 예의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딸을 두어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부자는 엄한 목소리로 큰딸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좋은 노는 착한 작은 딸에게 주었어요. 이 일로 큰딸은 크게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부자의 거짓말이 딸의 못된 버릇을 고친 것이었지요. 그때부터 큰딸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더른께 예의 바르기로 동네에서 으뜸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쥐를 찾아간 새. 옛날 어느 산속에 새 친구가 살았습니다. 새 친구는 꿩과 산비둘기 그리고 까치였어요. 꿩은 숲속을 걸어다니며 꿩꿩 노래하고 산비둘기는 낮은 나뭇가지에 앉아 구구구 노래하고 까치는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깍깍 노래했지요. 새 친구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즐겁게 노래하고 배불리 먹었거든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어느 해였습니다. 산 아래에 저수지에 가득했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뭇잎과 풀잎도
바싹 말라버렸어요. 아이고, 목말라. 새 친구는 물을 찾아 산속을 헤매 다녔습니다. 온통 다 말라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지? 먹을 게 없으니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꿩과 산비둘기와 까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꿩은 날개를 축 늘어뜨리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산비둘기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 꿩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소문을 들으니 들쥐네 창고에는 먹을 게 많대. 들쥐? 그 녀석은 밤낮 나다를 훔쳐다가 쌓아놓잖아. 하지만 지금은 들쥐를 찾아가서 부탁해야 돼. 꿩과 산비둘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차례대로 가는 게 좋겠어. 그러자 꿩이 먼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꿩은 터벅터벅 걸어서 들쥐 집으로 갔습니다. 어흠, 들쥐야, 이리 오너라. 들쥐가 부엌에서 불을 떼다가 달려 나왔어요. 아니, 꿩아, 내가 우리 집에 웬일이니? 야, 조그만 들쥐야. 꽁나린미라고 불러야지. 나린님이라고? 하늘을 훨훨 나는 꽁나린님. 꿩은 날개를 부풀리며 한껏 우쭐댔어요. 꽁나린님, 저희 집에 왜 오셨는지요? 들쥐가 일부러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넌 운이 좋은 들쥐야. 여태껏 고양이 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으니 말이야. 꿩은 입을 실룩거리며 빈정댔어요. 뭐라고? 들쥐는 화가 나서 찍찍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꽝꽝. 꿩은 재미있다는 듯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들쥐가 벌겋게 달구어진 부지깽이를 들고 나왔어요. 이 배고픈 꿩 녀석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배가 고파서 찾아왔으면 밥이나 달라고 할 것이지. 들쥐는 부지깽이로 꿩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으아, 뜨거워. 내 뺨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 꿩은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꿩의 뺨이 빨간 것은 부지깽이에 대인 자국 때문이래요. 꿩이 울면서 돌아오자 산비둘기가 나섰습니다. 들쥐를 업신 여기는 것은 산비둘기도 마찬가지였지요. 산비둘기는 들쥐 집으로 날아가 문 앞에서 울어댔어요. 구구구구구구. 하지만 들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산비둘기는 바짝 약이 올랐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구구구구구구구구. 산비둘기는 더 크게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들쥐가 문을 열고 나오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뭐라고? 내 노랫소리가 시끄럽다고? 산비둘기는 일부러 말싸움을 걸었어요. 그럼 내 노랫소리가 듣기 좋을 줄 알았니? 들쥐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어요.
그러면 찍찍거리는 내 목소리는 듣기 좋은 줄 아니? 내 목소리는 배고파서 우는 소리 같은데? 이 말에 산 비둘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산 비둘기는 들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배가 고프지만 너처럼 곡식을 훔치지는 않아. 뭐라고? 난 떨어진 나다를 열심히 주워 모은 거야. 들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열심히 훔친 거겠지. 산 비둘기가 계속 빈정대자 들쥐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게으름뱅이 녀석. 들쥐는 부엌에서 뻘겋게 달군 부지깽이를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부지깽이로 산 비둘기의 머리를 때렸어요. 산 비둘기는 머리를 감싸지고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산 비둘기의 머리가 푸른 것은 이때 생긴 멍 때문이래요. 이번에는 까치가 들쥐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까치야, 제발 가지 마. 그래, 너도 부지깽이로 맞고 쫓겨날 거야. 꿩과 산 비둘기가 까치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걱정 마. 가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올게. 까치는 들쥐 집으로 향했어요. 나는 꿩과 산 비둘기처럼 부지깽이로 맞지 않을 거야. 까치는 두 친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까치가 들쥐 집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쥐님. 누구세요? 들쥐가 쪼르르 달려 나왔어요. 까치는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들쥐도 반갑게 까치를 맞이했지요. 저 들쥐님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예, 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해 보세요. 들쥐는 까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쥐의 방 한 곳에는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찾아왔어요. 들쥐님은 부지런해서 늘 맛있는 곡식이 가득하잖아요. 들쥐는 까치의 공손한 태도와 말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저녁밥이 다 되었네요. 밥을 먹고 가시죠. 예, 들쥐님 고맙습니다. 까치는 들쥐가 차려주는 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까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먹을 것을 좀 싸놓았으니 그것도 가져가세요. 들쥐가 커다란 자루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 가세요. 들쥐는 문 앞까지 나와서 까치에게 인사했습니다. 까치는 숲속으로 돌아와 꿩과 산 비둘기에게 들쥐가 준 양식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심술쟁이 원님.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고약한 원님이 있었답니다. 그 원님은 자기 욕심은 다 챙기고 남이 편히 지내는 것은 가만히 두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원님을 심술쟁이 원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찬바람이 쌩쌩 얼굴을 핥히는 겨울이었습니다. 휴, 춥다. 이방은 마당에 피어놓은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이방, 어디 있느냐? 원님이 부르는 소리에 이방은 덜컥 겁이 났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저러시나? 이방은 느릿느릿 원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지금부터 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게. 구덩이에 뭘 묻으시려고요? 뭘 묻든지 알 것 없네. 자네 키보다 더 깊게 파. 원님은 말을 마치고 방문을 획 닫아버렸습니다. 이방은 발로 땅을 툭툭 차 보았어요. 땅은 꽁꽁 얼어 아주 단단했지요. 이방은 손을 호호 불며 언 땅을 곡괭이로 쿵쿵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방을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원님이 오늘은 땅에다 심술을 부리는구먼. 아휴, 내일은 또 무슨 심술을 부릴까? 이방은 자신의 키보다 더 깊은 구덩이를 팠어요. 발도 꽁꽁, 손도 꽁꽁, 온몸이 꽁꽁 얼었습니다. 원님, 구덩이를 다 봤습니다. 그래? 원님은 방 안에서 얼굴만 삐쭉 내밀었습니다. 구덩이를 어떻게 할까요? 흙으로 다시 메우게나. 이방은 어이가 없었어요. 다시 메울 거면 왜 파라고 하셨습니까? 자네 심심할까봐 그랬지. 얼른 도로 메워. 원님은 히쭉히쭉 웃기만 했습니다. 이방이 구덩이를 메우고 있는데 원님은 밖으로 나와 또 말했습니다. 이방, 지금 당장 딸기를 구해오게. 예, 뭐라고요? 이방은 자신이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기가 아니라 땔감이지요. 딸기야, 딸기, 새콤달콤 딸기 말일세. 이방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딸기를 어디서 구하나. 이방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장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딸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뭘 그리 찾으시오? 딸기요, 딸기를 찾고 있어.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술쟁이 원님이 이 겨울에 딸기를 구해오래요. 이방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깨비한테나 부탁해 보시구려. 이방은 눈 덮인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감기에 걸렸는지 열이 펄펄 났답니다. 도깨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방은 이제 그만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었어요. 원님의 환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이방은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와 버렸답니다. 이방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풀썩 쓰러졌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들아, 몸이 으슬으슬 너무 춥구나.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서도 이방은 덜덜 떨었습니다. 이방의 아들은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10살짜리 아들은 아주 착한 효자였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이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괜찮다만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원님이 딸기를 구해오라는구나. 이방은 다시 힘이 쭉 빠졌어요. 아들은 이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이방, 어디 있느냐? 원님은 아침부터 이방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방의 아들은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러자 원님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딸기도 구해오지 않고 꾀병을 부린단 말이냐. 추운 겨울에 딸기를 구하러 산에 가셨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방의 아들은 훌쩍훌쩍 우는 척을 했습니다. 이런 고얀 녀석,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원님은 이방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뱀은 겨울 동안 땅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도 모르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아들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겨울에 뱀을 볼 수 없다면 딸기도 구할 수 없습니다. 원님의 얼굴은 빨개졌어요. 원님은 이방의 아들에게 당한 것이 분했습니다. 뭐가 춥다고 이방은 병이 났단 말이냐. 얼마나 아픈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꾀병이면 너까지 혼날 줄 알아라. 원님은 이방의 아들과 함께 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님, 추우니 옷을 두껍게 입으시지요. 이 날씨가 뭐가 춥다고 그러느냐. 한참을 걸어가자 원님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휴, 추워.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딸기가 나는 철인데 뭐가 춥다고 엄살이십니까? 원님의 얼굴은 딸기보다 더 빨개졌답니다. 5번째 이야기, 달나라 옥토끼. 깊은 산 속에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 3마리가 살았습니다. 토끼네 집은 양지 바른 언덕에 작은 굴이었어요. 깊은 산속 토끼네 집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났어요. 와, 날씨 참 좋다. 엄마 토끼는 골짜기로 풀을 뜯으러 갔어요. 와, 맛있는 풀들이 많구나. 우리 아가들이 좋아할 거야. 엄마 토끼는 부지런히 풀을 뜯었습니다. 와, 많이 뜯었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엄마 토끼가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땅이 푹 꺼졌어요. 아! 엄마 토끼는 깊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 꼼짝없이 사냥꾼한테 잡히게 되었구나. 내가 없으면 우리 아기들이 굶어 죽을 텐데. 엄마 토끼는 밖으로 나가려고 깡충깡충 뛰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엄마 토끼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노루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서 우는 게 엄마 토끼 맞지요? 아, 노루님,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난 앞발이 짧아서 잘 못하다간 나까지 빠질지도 몰라요. 노루는 겁을 먹고 걱중걱중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 토끼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토끼야, 너 함정에 빠졌구나. 너구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토끼는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난 몸이 둔해서 잘못하다간 나까지 빠질 거야. 너구리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어요. 엄마 토끼는 너무 서운해서 다시 엉엉 울었어요. 이웃 사촌인 노루와 너구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잠시 뒤 이번에는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헤헤헤, 너 토끼로구나. 여우는 토끼가 함정에 빠진 것이 너무 고소했어요. 넌 쫑알쫑알 말만 많더니 그거 참 잘 됐구나. 여우는 살살 약을 올리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쾡이가 나타났어요. 살쾡이도 여우와 마찬가지였지요. 히히히, 토끼 너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안녕. 엄마 토끼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약을 올리다니. 지나가던 다람쥐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토끼네 엄마 아니에요? 어쩌다 함정에 빠졌어요. 다람쥐야, 잘 왔어. 우리 집에 가서 애들 좀 데려다 줄래?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람쥐는 토끼네 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다람쥐는 아기 토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함정에 빠졌어. 빨리 가보자. 뭐라고요? 엄마가 함정에 빠졌다고요? 아기 토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깡충깡충 다람쥐를 따라 나섰어요. 우리 엄마가 함정에 빠졌대. 아기 토끼들은 단숨에 함정까지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울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렴. 거북이네 집에 가서 호미를 빌려와. 첫째 토끼가 깡총깡총 달려가 호미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토끼는 호미로 벽에 홈을 팠어요. 그러고는 홈을 딛고 한 발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가운데쯤에서 그만 뒤로 나둥그라졌답니다. 아이쿠, 안 되겠다. 산에 가서 칡덩굴을 잘 나오렴. 둘째 토끼가 얼른 달려가 칡덩굴을 가져왔어요. 엄마 토끼는 칡덩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칡덩굴이 툭 끊어지고 말았어요. 휴, 안 되겠다. 흙을 파서 함정을 메워주렴. 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기 토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흙을 팠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앞발로 큰 함정을 메울 수는 없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산속에는 어둠이 깔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냥꾼이 우리 엄마를 잡아갈 거야.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안 돼. 난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 아기 토끼들은 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에 달림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형, 엄마를 구해달라고 달림한테 기도하자. 막내 토끼가 울음을 그치며 말했어요. 그래, 달림은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야. 새 아기 토끼는 달림을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요. 달림, 불쌍한 우리 엄마를 구해주세요. 어느새 달림이 소나무 가지 위에 걸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하얀 동아줄이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동아줄은 함정 아래까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와, 달림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어. 엄마, 달림이 내려준 동아줄이에요. 빨리 잡으세요. 엄마 토끼는 동아줄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동아줄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얘들아. 함정을 빠져나온 엄마 토끼는 아기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들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달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요. 이때 달림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달림은 그저 방긋이 웃기만 했답니다.